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학사 19세기 영미소설을 함께하게 된 남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그 첫 시간이죠. 우리 1장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 19세기 영국 소설과 빅토리아조 문학의 개관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19세기 영국 소설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 단계의 시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PPT 화면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왕정복고 시대와 18세기 영국 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왕정복고란 어떤 시대를 특정하게 되느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정복고란 크로멜의 공화정이 크로멜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이 나게 되고 프랑스에서 망명 중이던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른 1600년부터 그 다음에 존 드라이든이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이 존 드라이든이 죽은 1700년까지를 보통 이제 왕정복고 시대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17세기 영국은요, 전례 없는 갈등과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어떤 상태였냐면 중세 봉건주의와 근대 자본주의가 갈등을 겪고 있었고요. 절대 군주제와 의회 공화정,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로마 카톨릭과 영국의 프로테스탄 등의 여러 대립과 그다음에 이데올로기 충돌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다시피 영국이 식민지 확장을 하게 되면서 유럽의 제국주의의 중심 세력으로 발돋움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영국 문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었냐?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띈 문학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요. 문학이라는 것을 매개로 정치적, 종교적 갈등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긴장을 표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그 갈등의 시기에서 문학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했다라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한 존 드라이든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드라이든은요, 영국 역사에서 사회적 정치적 지각병동이 가장 심한 시대에는 청교도 혁명, 그리고 왕정복고, 명예혁명으로 이어지는 17세기 후반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역사에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었고 이것이 청교도 혁명, 그리고 왕정복고, 명예혁명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이때 존 드라이든은요, 문학의 정치성을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왕정복고 시대의 문학가 연극에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낸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요, 스튜어트 왕조의 대변인 역할을 해요. 철저하게 어떤 정치적으로 강한 색채를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지지하게 되냐면 절대 군주제라든지 민족주의라든지 식민지주의를 옹호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절대 군주제를 가장 열렬하게 지지한 작가입니다. 자, 그의 작품은 그래서 풍자라든지 알레고리 그리고 패러디 등의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의 작품에서 적은 누구냐면 청교도 혁명이나 명예혁명과 관련된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의회파가 그의 작품에서 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의 동지, 같은 편은 누구냐면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면서 왕정복고를 지지한 바로 카톨릭 왕당파가 바로 그의 동지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존 스튜어트는 이렇게 강한 정치색을 강렬하게 드러냈던 그런 작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8세기 전반부를 좀 살펴보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우리 19세기 이전을 정의 내릴 때 풍자문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18세기 전반부에는요.
풍자 문학이 굉장히 융성했던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억압적인 공화정의 염증을 느낀 그런 영국인들은 청교도들의 종교적인 열정을 뭐라고 혐오하게 되냐면 광신이다,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혐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이성 중심의 사고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열정과 상상력을 진실을 못 보게 하는 그런 불합리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자, 이때 1662년에 왕립학술원이라는 것이 설립이 되는데요. 이는 과학적 사고하고 그런 과학적인 그런 사고를 확산하는 것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62년에 과학적인 사고의 확산이 주도됐다,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왕립학술원을 통해서 실용적인 태도는 그 언어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상징이라든지 은유적인 요소를 배격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법을 중시하게 되는 거죠. 우리 방금 전에 봤었던 바로 그 이전, 지금 18세기 전반 바로 그 이전에 존 드라이든 때는 어땠어요? 이러한 상징이라든지 은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강하게 그 작가가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염증을 느낀 그러한 영국인들은 이성 중심, 합리적 사고 이런 거를 굉장히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왕립학술원을 통해서 언어관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우리가 보는 그러한 문학에도 뭔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풍토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포프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18세기 중반까지 문단을 지배한 이 작가는요. 드라이든의 후계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그와는 다르게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비평론에서는요. 고전주의 작가를 모델로 삼아서 표현의 정확함과 절제를 지향하고 과도한 상상력을 배제하자라는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신고전주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볼 때 신고전주의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얘는 뭔가 고전주의와를 조금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전주의는 뭔가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중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주요 작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입장에 따라서 사회적 논쟁에 끼어들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풍자 문학이 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았던 이들이 정치적, 종교적 입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풍자하는 그런 풍자 문학이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전반부에는 풍자 문학이 융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풍자의 대상은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되겠죠. 그런데 정치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위선이라든지 허영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상에 드러나는 어떠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풍자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풍자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자 문학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뭔가 상대방, 내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대상을 그냥 공격하는 것, 그것이 풍자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잘못됨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던 것이 바로 풍자의 어떠한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8세기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상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감상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자, 18세기가 이제 감정을 배격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하고 상상력 이런 것들을 배척해야 돼.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지만 그러한 것들의 이면에는 또 다른 면에는 그러한 이성의 반기를 들고 감성을 옹호하려는 움직임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중반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이성의 반기를 들고 어떤 감성을 옹호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작가는 세뮤얼 리처드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리처드슨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종종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분은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도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를 하는데 그 안에 도덕적 메시지가 실려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수성을 도덕성의 어떠한 척도로 삼았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수성이 굉장히 강한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그 주인공을 고난에 빠뜨리고 독자로부터 동정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동정심을 자아내서 그로 인해서 도덕적인 어떠한 교훈을 주고자 했던 그런 작가가 바로 이 리처드슨이라는 작가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18세기 후반이 되게 되면요. 고딕 소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 용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19세기 소설을, 영국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딕 소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좀 많이 할 거거든요. 요거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18세기 후반의 어떤 상황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감상주의의 확산에 힘입어서 이성의 거부감이 팽배했던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럼 이 시기에 이성을 거부하고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신기함이라든지 어떤 숭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이제 감상주의가 확산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이성주의 이런 것들의 반발로 이런 감상주의가 이제 확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성적인 걸 거부하게 돼. 그러면 뭔가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함, 신비함 이런 것들을 예찬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숭고미의 근원을 공포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과 존재를 등장시켜서 공포를 조성하는 그러한 고딕 소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어떠한 작가 작품으로는 이 호라스 월펄이라는 오투렌토 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1764년에 등장하게 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영국 최초의 고딕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보시게 돼도 이 호라스 월펄의 이 오투렌토 성이라는 그러한 책 제목이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고딕 소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이제 소설에는 어떤 것들이 등장하냐면 피 흘리는 동상이라든지 아니면 걸어 나오는 초상화 인물이라든지 날아다니는 투구 이런 것들.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과 뭐 어떠한 지하 통로, 비밀의 문, 감금, 살인 이러한 고딕 소설의 원형이 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호라스 월펄의 오트렌토 성이라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세기 후반에서 우리가 이제 고딕 소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점을 찍는 작가가 바로 앤 레드크리프라는 작가예요. 여성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후대에서 고딕 소설의 여왕이다라는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딕 소설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결말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를 배제함으로써 이성주의를 다소 수용하는 그런 절충적인 고딕 소설을 썼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때 고딕 소설의 주요 생산자, 즉 고딕 소설을 만드는 생산자와 그것을 읽는 소비자는 주로 여성이었다는 것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는 많은 여성 작가의 소설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18세기 소설의 작가들을 보실 때는요, 그냥 그 작가의 이름 정도만 아는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대표적인 작가는 이 데니얼 디포라는 작가예요. 영국의 저널리스트 겸 소설가이고요. 자전적인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평이하고 간결한 문체로 쓴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런 작품이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새로운 형식의 산문으로 우리가
현재 소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을 최초로 쓴 작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형식의 산문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소설의 최초의 형태가 바로 이 데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다라고 평가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등장했었던 세뮤얼 리처슨이라는 작가도 18세기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영국의 근대 소설을 개척했다라는 그러한 평을 받고 있고요. 서간체 양식으로 쓴 페밀러라는 작품인데 이제 서간체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편지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양식으로 쓰여진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로렌스 스턴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파격적인 수법이라든지 생생한 관능과 정서의 묘사를 한 형식적인 실험을 한 그런 작가로도 평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8세기 소설의 작가라고 하게 되면 데니얼 디포라든지 아니면 세뮤얼 리처슨이라든지 아니면 로렌스 스턴 정도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헨리 필딩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요, 피카레스크적 소설을 차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건을 나열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톰 존슨이 유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카레스크적이라는 소설, 그러니까 피카레스크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19세기 영국 소설을 이해하고 나중에 미국 소설을 이해하는데도 이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피카레스크라는 것은 16세기 스페인에서 시작이 된 문학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피카로라고 하는 도덕적으로 약간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도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도덕성에서 약간 벗어난 방랑자라든지 악당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피카레스크의 핵심 요소는 바로 뭐냐면 주인공이 악당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약간 애매한 인물이어야 됩니다. 뭔가 성인 군자 같은 분이 주인공이 되지 않아요. 뭔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야. 요런 게 이제 피카레스크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는요. 여러 대를 이제 방랑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겪게 되는 에피소드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풍자는요. 부패한 사회 질서를 비판하고 조롱하고요. 현실적이고 냉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죠. 그래서 18세기에서 19세기 영미문학, 영국과 미국 문학 통틀어서 대표적인 어떠한 피카레스크적 요소의 소설이라고 하면 로빈슨 크루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니엘 디포의 작품이죠. 요것도 피카레스크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헨리 필딩의 이 톰 존슨이라는 작품, 대표적인 어떤 피카레스크적 소설을 차용한 작품이죠. 자, 그리고 우리 찰스 디킨스라는 작가를 우리가 19세기 영국 소설을 공부하면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쓴 올리브 트위스트가 바로 이러한 피카레스크적인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9세기 미국 소설에서 만나게 될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것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소설이거든요. 이것도 피카레스크적인 어떠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9세기 낭만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낭만주의는 1789년에서 1832년까지를 보통 지칭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프랑스 혁명 시작인 1789년부터 그리고 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 1832년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가 태동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대의 문학은요, 이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일컬어 우리는 낭만주의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낭만주의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는 모든 문학 작품이 다 낭만적이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낭만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이 되게 낭만적이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낭만적이어서 낭만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라기보다는 낭만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낭만적 이데올로기란 뭐냐? 바로 당시 영국과 유럽의 사회, 역사적 상황, 즉 정치적 혁명, 그리고 경제체제, 그리고 시장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런 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게 되고 이들의 존재가 가한 위협, 이런 것들을 상상력의 힘으로 해결 혹은 초월할 수 있다는 어떤 일련의 믿음 체계가 바로 낭만적인 이데올로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당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장의 구조 변화가 새롭게 이게 일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계급들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새로운 계급이 위협의 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혼란들을 상상의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어. 아니면 상상의 어떤 상상력으로 그걸 초월할 수 있어. 이러한 믿음, 이런 것들을 낭만적 이데올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낭만주의는요, 보통 시의 장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19세기 낭만주의 하게 되면 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소설이 아니라 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빅토리아 시대를 한번 봅시다. 빅토리아 시대는 1832년에서 1900 혹은 1901년까지 보는 분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빅토리아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와 함께 19세기를 구성하는 빅토리아 시대는 영국이 가장 선진적이면서 그리고 표본적인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룬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때 빅토리아 시대를 이해할 때 첫 번째, 빅토리아조 타협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는 뭐냐면 자본가 계급 있잖아요. 자본가 계급.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주아지, 한국말은 부러주아지 이렇게 필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르주아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중간 계급을 뜻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이다 그러면 중간 계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러한 계급은 명예혁명의 타협을 통해서 귀족 계급과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명예혁명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 귀족 계급하고요. 그런데 이들은 교육이나 문화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귀족 계급에 대해서 항상 열등감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그 이전부터 계속 귀족 계급은 문화,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월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명예혁명을 통해서 이런 자본가 계급이 힘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면 어떤 타협점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간 계급들은요. 이런 면에서 문화라든지 교육 면에 있어서 이러한 귀족 계급에게 항상 열등감을 느끼게 됐다. 많은 부분을 그렇게 열등감을 느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사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거든요. 신사라는 말, 다른 말로 젠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19세기의 영국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신사 혹은 젠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사는 귀족 계급은 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냥 신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고나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가 계급이 등장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가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귀족 계급만 신사, 젠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도 신사, 젠트리로 부르게 되냐면 산업이라든지 상업 자본가들이 그 증가하는 부의 양이라든지 혹은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또한 신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돈 많이 벌게 됐어. 그러면 그 부의 양,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부가 가지는 영향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또 신사, 젠트리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부류가 또 신사, 젠트리에 속하게 되냐면 국교 소속의 성직자, 즉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군의 장교 혹은 의회, 우리로 따지면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 직업 덕택에 또 신사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젠트리 하게 되면 신사 하게 되면 요 세 가지 부류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 상부층이 모두 신사라는 개념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러한 분류로 보게 되면 사회에 보통 이 상부층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신사의 개념에 들어가요. 그러나 사회적 계급적 요소 외에도 도덕적인 함의도
신사 개념에 있어서는 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신사라고 할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세 가지 부류이지만 도덕적으로 뭔가 미달돼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신사, 젠트리로 볼 수 있냐? 봐야 되냐? 이러한 퀘스천은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도덕적이었던 개념으로 젠트리를 또 정의하기도 되는 시대가 오기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회를 이루는 상부축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다 젠트리야, 신사야. 그러나 거기에는 그에 따른 도덕적인 어떠한 책임감, 도덕성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젠트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때에는요, 노동자들의 운동이 일어났죠. 우리가 보통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1832년 선거법 개정안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이제 포함될 줄 알았는데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청원은 당시에는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떠한 운동이 있었던 시기이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요,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도덕적인 수단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종교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복음주의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자, 종교에 있어서도 복음주의 하게 되면 뭔가 청교도적인 어떤 규범이라든지 정신적으로 되게 열렬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복음주의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19세기 영국 문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그 엘리어트라는 작가 이런 분들도 이해할 때도 요 복음주의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 시대에는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를 도덕적으로 뭔가 통제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 종교만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복음주의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복음주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음주의적이란 말은 청교도주의적인 어떤 규범, 청교도적이다라는 건 굉장히 규범 같은 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열렬하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열정을 나타내는 말로 확산되어서 질서라든지 인내심, 금주, 검약, 그 다음에 순종, 절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통제의 적절한 수단으로 이 종교가 기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교육의 확산을 또 우리가 그 배경으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주입은 교육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때 빅토리아 시대의 대중교육과 독서의 확대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엄청난 양의 하층 민용 소책자가 발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때의 배경 중에 하나는 뭔가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고 인쇄술이 발달이 되게 되면서 종이로 된 책들이 그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떤 배경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육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뭔가 이데올로기적인 주입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엄청난 양의 하층민, 소위 말하는 젠틀이 속하지 않는 그런 하층민에게 사용되는 소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됐는데 내용이 주로 무엇이었냐? 바로 종교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종교 사상을 전파할 때 누가 그럼 주체를 했느냐를 보게 되면 교육기관 혹은 주로 종교단체에서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하층민들의 자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디킨스의 작품을 보게 되면 등장하게 되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 종교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교육이 사회 통제의 도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반면 이런 대중교육의 확대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하층민들의 의식을 각성시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종교적 이런 것들을 전파시켜야 돼. 라는 목적으로 이제 전파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주의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뭔가 광신도적인 느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이 나게 되고, 뭔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해.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러한 소치차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대상들이 주로 하층민의 자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대중교육이라든지 이런 하층민들의 교육은 이들을 또한 각성시키는 어떠한 소재로도 각성시키는 어떤 요인으로도 기능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 생산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소설은 온갖 주제와 논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적극적으로 작가들이 그 시대의 변화에 반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한 다양한 이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좌절 이런 것들을 이 시대, 즉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들이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대대적인 변혁을 겪게 됐던 사회적인 산물이 또 이때의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설의 생산자와 소비자로 여성이 엄청난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근데 이 당대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설을 써야 한다는 것이 많은 작가들에게 무언의 주요한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 소설은요, 당대의 도덕적 규범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써야 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제약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얘기하는 책의 보급의 방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뒤에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소설들은 그냥 누구나 쉽게 막 싼 값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예전보다는 대중에게 많이 확산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하층민들한테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책을 읽히게 되는데 그럼 가족이 읽어야 돼. 그럼 엄마 아빠인 성인만 읽지 않고 아이들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도덕적 규범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써야 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작가들이 느끼는 어떠한 답답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토마스 하디의 더버빌가의 테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에인젤 클레어가 이제 강물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젖을 짜는 소녀들을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건네준 장면이 있거든요. 강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남자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총각이 처녀를 팔에 안는 모습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설이 연재될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소녀들을 손수레에 태워서 강을 건너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약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찰스 무디의 순회 도서관, 이 개념을 알면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빌릴 수 있었던 그러한 순회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찰스 무디가 직접 책을 골라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읽기에 적합한 책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검열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서계에서 이 무디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컸겠죠. 그리고 이 무디에게 선택받는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작가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 스스로가 거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가 검열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정도면 무디가 내 책을 골라주겠지. 그러면 이 도서관의 비치가 되게 되면 내 책이 많이 읽히겠지, 많이 팔리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자유가 크게 제약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월간 소설, 연재 소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되게 장편의 소설 있잖아요. 그게 장편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연재를 한 거예요. 조금 소분을 해서. 그래서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서스펜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책이 궁금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잘했던 작가가 찰스 디킨스라는 작가예요. 판매와 검열의 문제가 이제는 작가에서 편집자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찰스 무디라는 이 도서관 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한테 눈에 띄기 위해서 작가가 자기 검열을 통해서 이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연재소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하는 게 아니라 편집자의 영역으로 그 검열과 판매의 영역이 이 편집자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연조금 분할 형식을 통하지 않고 자신들의 작품을 그냥 오롯이 가능한 그런 작가는요, 브론테 자매뿐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하나 우리가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의 배경에서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리얼리즘이라는 단어예요. 리얼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19세기 소설에서 리얼리즘이 선호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인물 묘사에 심리적인 깊이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회적 문맥의 복합성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게 되면서 인간의 불가피한 상호 연관성 이 제시된 것도 어떤 리얼리즘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빅토리아 소설을 하게 되면 리얼리즘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시대를 잘 표현했는데 그냥 그 시대상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화해내는 그러한 인물들, 그 인물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떠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의 작가들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제인 오스틴, 그 다음에 찰스 디킨스, 그 다음에 윌리엄 세커리라는 작가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브론테 자매죠. 샤롯 브론테하고 에밀리 브론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지 엘리엇, 그 다음에 토마스 하디.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빅토리아 시대의 작가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윌리엄 세커리하고 에밀리 브론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각각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좀 깊이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19세기 영국 소설과 빅토리아조 문학 개관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조금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 교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19세기 영국 소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